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송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황제 표토르 대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토르 대제는 우리에게 과연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어떠한 순간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경우 그 목표에 도달한 유일한 수단으로 목표를 정반대 되는 가혹하거나 비일한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순간 목표가 비일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론을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그 역사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파생되어 나온 루스라는 사람들은 현재의 북서부 러시아에서 남아온 바이킹 부족들의 후예로 슬라브 계열의 언어가 아니라 게르만 계열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9세기 후반에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인 키예프에 최초로 공국을 세웠습니다. 키예프의 뒤를 이어 배역 요충지인 넓고 비옥한 농지를 중심으로 우랄 산맥 서쪽의 공이 통치하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공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공국들 중에서 패권을 잡은 통치자는 대공이라고 했습니다. 13세기 트리크 왕제의 블라디미르 대공과 모스크바 대공에게 실권이 넘어갔습니다. 14세기는 징기스칸의 손자 바토의 정복으로 러시아 전체가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보다는 약화된 러시아를 노리고 자주 침공하는 게르만의 투통 기사단과 스웨덴으로 인하여 더 큰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변모시킨 사람은 두 사람의 난폭한 통치 황제였습니다. 르키 왕제 이반 4세에게는 광제, 미친 자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반은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차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전체주의적인 강력한 왕권을 세워 몽골 제국의 잔재인 두 개의 작은 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태평양으로 향한 동진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본도를 통제하지 못해서 폭발적으로 난폭함을 드러내는 증상을 보이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반의 비극은 아들이 죽음으로써 절정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얇은 옷차림으로 나타나자 발작을 일으켜 그를 때려 유산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처사에 대해 젊은 아들 이반이 항의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이성을 잃고 아들을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은 3일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표토르는 어린 시절 일반들과 함께 보내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알렉세이가 사망하고 이봉이 포토르 3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표토르는 3살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어머니 나탈리아와 함께 아웅에서 나와 모스크바의 예군구지 부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표토르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표토르가 전투에 참가한 것은 1695년입니다. 차르가 아니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오스만 트리크 버리전 전쟁에서 포병장교로 청군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흑해로 진출하기 위한 발파를 완화하고자 동강하고의 트리크 요새 아조프를 포위하고 거센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상당한 피해만 입고 대각하였다고 합니다. 오스만 터키 군이 선전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들이 러시아군보다 특별히 우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터키 해군이 흑해를 통해서 풍부한 군사물자를 보급하여 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290년 표토르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였던 황제 이복형 이반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맹실공의 유일한 절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아자프 요새를 함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자프에서 출국한 다음 곧바로 함대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30척의 함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된 이 함대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선박들로 이루어졌지만 그 면에서는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페트로는 아자프 요새를 함락하고 나서 유럽으로 파견할 사절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수백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18개월에 걸쳐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여러 나라를 순방하였습니다. 페트로 황제 자신도 포병 하사로 의장하여 사절단에 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사절단은 스웨덴이 점령하고 있는 발트해안을 따라 네덜란드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였습니다. 페트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였던 암스테르담 동일소 회사의 직접 선박 공격 기술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절단은 유럽 최고의 산업 현장을 돌면서 필요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본국에서는 황제 페트로 제재가 없는 사이에 스탈레츠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쿠데타는 그거 없는 사이에 손쉽게 분쇄되었으나 14개월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온 페트로 대제는 반란에 가담한 1200명을 모두 처형하고 시체들을 한동안 매달아 뒀다고 합니다. (1299년) 그동안 사용했던 러시아의 전력을 폐지하고 율리우스 전력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그동안 러시아가 고수해오던 폐쇄적인 전통주의를 버리고 유럽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흑해와 발트해를 확보해야 하였습니다. 페트로는 먼저 튀르크의 전쟁이 불가피한 흑해로의 진출을 뒤로 미루고 스웨덴이 지배하고 있는 발트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18살이던 카를 1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페트로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카를 12세를 우습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스만 튀르크의 아자프 정거를 인정하는 선에서 평화협정을 타결한 다음 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당시 잉글리아로 불리던 발트해 연안이 스웨덴 영토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1721년 스웨덴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페트로는 모든 러시아의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페트로의 경우는 스웨덴과의 폴란드가 즉시 이 칭호를 승인했고 점차 유럽 각국이 따랐으며 마지막까지 승인을 보려고 있던 프랑스는 25년 후에 애교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페트로는 러시아를 근본부터 바꿔놓은 인물로 충분히 대제라고 불릴 만한 황제였습니다. 페트로는 스웨덴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즉위 초기에는 그의 권력 승계를 반대하는 세력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통치 기간 내내 분리주의자들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란 중에서도 가장 큰 고비는 민중봉기 성격이 가장 강한 볼리비아 반란이었습니다. 대북방 정책이 한참 진행 중이었던 이 1707년에 발생한 이 거센 반란은 페트로의 목표 원인도 페트로였으며 목표도 페트로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페트로의 강압 정치는 강력한 계획 정책과 맞물려서 고대 노예나 다른 모습던 농노들이 삶 자체를 위협하였으며 지방은 물론이고 모스크바의 생트베르크 근교에 있는 농노들이 도망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고 합니다.
표트는 실질적으로는 황제가 되었던 24살 이후부터 혼자서 거대한 러시아를 상대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표트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는 알코올에 의존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결국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군주가 되었다. 같습니다. 1721년 행여오던 세네가의 대북방 전쟁은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표트 대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심신이 지쳐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표트 대제가 대항제이면서도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선박 기술을 배워 일반인들까지 똑같이 행동했던 것에 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러시아를 가장 강력으로 만든 대제가 바로 표트 대제입니다. 이상 표트 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 봤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